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는 모두를 위한 현실일까?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메타버스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현재 상태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페토 유저 수가 3억 명이라고 하고 있죠. 로블록스 3억 명,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3억 명, 뭐하나 2억, 3억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제 주변에 보시면은 이렇게 3억, 4억 쓴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메타버스의 정의를 넓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나 인스턴트 메신저까지도 메타버스의 일정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전체 인구 중에 95%가 카카오톡을 쓰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도 70%에서 80%를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도 소셜미디어를 쓰고 계세요. 그 말은 그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한 필요성이나 욕구를 갖고 계신 겁니다. 즉, 모두가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돼야 돼요. 다만 현재 유명한 플랫폼들이 그렇게 공공적인 디자인의 기능이 아직 약하다 보니까 쉬운 플랫폼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더 기능이 열려있는 플랫폼에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메타버스가 사실은 기술화된 플랫폼, 디지털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걸로 구성된 세상인데 이것을 누가 만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게 되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80% 정도가 비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랫폼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보통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사이가 많이 메타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애석하게도 현실 세계는 좀 더 비장애인, 좀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세상의 흐름이 돌아가고 있죠. 사람의 소통도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메타버스는 좀 더 달라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에서의 이야기는 비장애인 또는 자산가 위주로만 만들지 않고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공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는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거든요. 과연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만들고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또 철학적으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관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나이나 성별이나 장애 유무와 무관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 접속을 했을 때 나오는 아바타의 디자인, 공간의 유형 이런 것들이 특정 종교나 특정 가치관에 결부되지 않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게 모든 문화와 모든 이의 철학에 동의되게끔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도 맞습니다. 올 초에 스페인에서 굉장히 좀 도발적이고 약간 강렬한 슬로건을 건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봤더니 이런 문구더라고요. 나는 늙은 바보가 아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은행 객장. 점점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객장이 많아지고 있나요? 적어지고 있나요? 모든 공간에서 공통적으로 은행 객장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도심부에 약간 땅값이 비싼 지역이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하나의 객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0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즉 은행 입장에선 오프라인 객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원가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에서도 비슷하게 은행 객장 계속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60대 이상의 분들, 뭔가 앱을 설치하기도 힘드시고 또는 요즘 국내 은행들이 디지털 상담원, 아바타 상담원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담원이 아바타로 떠요. 인공지능으로 대화하고. 이런 걸 전혀 못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5만 원을 뽑으려고 해도 직접 객장에 가서 ATM기 찾고 그걸로 주지 여기서 온라인 송금하거나 앱 내에서 결제하고 이런 걸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스페인만 봐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든 운동이에요.
모든 은행 객장이 디지털화가 빨리 진화되고 있다 보니까는 나는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을 쓰기가 너무 불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세상이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스페인은 올 연초에 시작된 운동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64만 명의 지지를 받아서 경제부에 정식으로 청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경제부에서 이렇게 봤더니 타당한 주장이에요.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세웠냐 하면 은행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은행 객장을 일정 수량은 유지해야 된다. 그들이 현찰로 입금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제공해주는 은행한테 뭔가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의 현실 중에 디지털 현실에서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앱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인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소수 집단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술적인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예술을 쉽게 창작하고 전시하고 또는 관람객들 만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만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장애인이 됐고 원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 작품을 또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국내에서 만났던 장애인분 중에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메타버스 세상이 너무 좋아요,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 약간 의아했어요. 메타버스 내에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거, 저한테는 여전히 그렇게 편리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만났던 국내 어떤 예술가분은 반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게知名도가 높은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갤러리에서 나의 공간을 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다. 또한 나는 수도권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서울 도심에서 좀 멀다 보니까는 서울에 와서 예술가를 만나거나 서울 중심부에 있는 화랑에 오거나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요. 지금은 오히려 처음에 이런 걸 접하고 배울 때는 약간 힘들었지만 며칠 동안 고생해서 앱 깔고 플랫폼에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는 빨라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입장에선 이렇게 화랑 가서 또 화구 같은 거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공간 내에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은 예술의 창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게 학교 안에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알려진 친구예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한 반에 20명이 좀 넘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제외한 20몇 명의 친구가 이걸 다 한 거예요. 근데 반에서 어땠니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을 괴롭히거나 하는 친구는 없었는데 일단 거리를 두도록 노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친구들이 뭔가 말도 잘 안 시키고 집에 같이 가서 놀자는 얘기도 안 하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선 다행스럽게 학교를 안 가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집에서만 공부를 하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머물면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했죠.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좀 안쓰러우니까 컴퓨터도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VR 장비 사주시고 했어요. 이 학생이 이걸 바탕으로 로블록스 세상에 들어가고 VR 챗도 들어가 보고 다양한 메타버스 월드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걸 깨달았대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성소수자가 많구나. 이런 공간들에서 만난 겁니다. 또 하나는 성소수자가 아닌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늘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처럼 차가운 것만은 아니구나. 의외로 내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다 보니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살 학생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받아준 세상, 내가 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메타버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무언가 약점 또는 아픈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메타버스가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한테 이렇게 따뜻한 열려있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또 조금 더 가깝고 개방적인 사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작년 여름 정도에 일본 도쿄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대략 한 50대 정도의 로봇가 서빙을 해주는 큰 카페예요. 사실 뭐 국내에도 보게 되면 대기업의 사내식당 또는 강남의 뭐 일부 치킨 가게에도 로봇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독특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은 굉장히 똑똑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맛있는 음료를 시켰는데 저기 멋진 이성분이 계셔. 요 음료 한 잔 저기 갖다 줄래? 하면 눈치껏 갖다 줍니다. AI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비밀이 있습니다. 이 로봇 50대는 전부 다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 되게 아이러니하죠. 굳이 원격으로 이걸 조정을 할 바에 출근을 하지 출근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 뭐 그렇게 싫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반전 포인트가 이 씬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도쿄에 있는 카페, 이 안에 있는 로봇 50대를 50명의 사람이 원거리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로봇을 움직이고 있는 50명의 사람들 다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이 50명 모두는 뭔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대형 모니터나 VR 장비를 착용하고 도쿄의 카페에 출근한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는 물리적 현실과 벽을 친 뭔가 약간 이질적인 세상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전 가능성을 이 시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히려 물리적 현실, 도쿄와 50명이 살고 있는 어딘지 모르는 여러 지역, 이런 복잡한 물리적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이 VR이라고 하는 디지털 현실을 통해서 하나로 융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의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두 개의 세상을 우리가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타버스,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특정 기업가나 특정 정치가만 역할에서 될 게 아니라 저는 메타버스는 모두가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살아갈 우리 모두가 공공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의견을 내줬으면 합니다.